오, 예. 뭐 육해공 뭐 수준까지 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두 분이 가상국의 일회 국방장관이 돼서 그냥 예산을 막 써. 그냥 사고 싶은 건 막 사. 아니 이거 겨우 5조만 주시면 어떡하라는 소국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군대를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의 FC-31 그다음에 일본의 F3 스텔스기. 수호이 75 체크메이트를 택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이거는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네요. 솔직히 잘 예쁜지 모르겠고 두 번째 훈수를 당하네요. 제가 카운터 뭘 어택을 좀 날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관님. 뜻밖일지 모르지만 재래식 전투기를 하나 택해보겠습니다. 포기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 틈새 시장을 노리는 한 대도 안 팔리던 라팔입니다. 라팔가 프랑스. 오래된 비행기 아닙니까, 라팔? 라팔이 뒤늦게 해외 시장에서 각광받는 이유는 사실 실전에서 일단 검증돼 온 성능, 독자적인 기술 확보, 그리고 프랑스 정부의 지원과 마케팅 영업 여기에다 힘입은 결과입니다. 물론 이제 F-35처럼 완전 스텔스 기형은 전혀 아니지만 복합 소재를 적용하고 또 공기 흡입구 위치를 좀 변경하는 방법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텔스 성능을 가지게 됐고요. 예. 사거리 560km의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 사거리 100km 이상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같은 이런 장거리 전략 타격력은 F-35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기가 강하다, 힘이 예. 세다.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다른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라팔은 프랑스의 완전한 자체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다. 그 말은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전력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팔기에 아주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게 큰 틈새 시장이죠, 꽤나. 게다가 프랑스 정부가 금융 지원을 포함한 패키지 제안으로 수출 경쟁력을 많이 높였어요. 금융 지원도 해줘요? 그렇죠.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을 소위 상대로 해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KF-21의 줄 돈을까지 포기하면서 이쪽을 좀 선택하게 된 게 인도네시아에도 라팔과 더불어서 호위함, 공중급유기에다가 금융 지원까지 포함하는 패키지 딜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프랑스 정부는 이제 중고 판매 그리고 임대 신규 물량을 수출하면서 금융 지원을 다 제공하는 패키지들을 계속 앞세워서 라팔 세일즈에 주력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 국가가 그렇게 그렇게 나서주니까 네. 확실히 라팔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겠군요. 그러면 또 이런 또 약간 좀 역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 예, 비스텔스기 또 추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당연히 F-15입니다. F-15. F-15가 네, F-15 역시 언제 쪽 거예요, 그게? 70년대 나왔으니까 네. 거의 40년 된 비행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물 취급을 받았던 건데 지금 2020년대 이후에도 일선에서 활약을 하게 됐어요. 그게 계기가 뭐냐면 지난 8월에 미 공군이 무려 228억 달러 규모의 F-15EX 전투기 조달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F-15EX의 대당 도입 가격은 약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9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절대 싸지도 않고 제3세계 그룹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미 공군이 일단은 주문을 한 거라고요? 네. 이거 다른 얘기네요, 또? 네, 그러니까 전체 초기의 도입가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40%에 불과해요. 나머지 60에서 70%는 그동안의 운용 조직비, 부품부터 해가지고 여러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운용 비용을 따져봐야 되는데 F-35의 이제 비행 시간당 비용은 35,000달러라고 그래요. 근데 F-15는 시간당 27,000달러. F-35가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비싼 셈인 거고요. 네. 근데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 도입하면 전투기가 한 30년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누적해서 따져보세요. 몇 시간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차이나네요. 이거 운영조비만 해도 상당히 이제 차이가 큰 거고 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F-15EX는 이 무장 탑재량이 우리 흔히 얘기 어마무시합니다. 최대 탑재량이 13.4톤이에요. 우리 F-15K가 이제 11톤이 좀 넘는데 이것도 대단한 건데. 이게 플러스 한 2-3톤 도 되는 거예요. 더 된 건데 DV-28 벙커버스터라든지 공대지 순항 미사일도 할 수 있고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는 무려 16발에서 22발.
그러니까 보통 전에는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 달아봐야 한 8발 정도였다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 2배 이상, 일종의 이제 하늘의 항공모함이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원쌤께서는 나팔, 그리고 유 기자님께서는 F-15EX 같은 F-15를 픽을 하셨습니다. 4.5세대, 5세대 막 비슷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시 또 저 멀리 바라봐서 미래 공중전 청사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미래 공중전 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군사 강국들은 다들 이제 2030년대 이후에 제공권을 목적으로 네. 6세대 전투기를 다 개발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2028년에, 러시아하고 중국은 2035년에 이제 6세대 전투기를 내놓겠다. 또 일본과 유럽은 5세대는 건너뛰고 바로 6세대로 가겠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운영, 그리고 극초음속 엔진, 또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이러니까 정말 좀 실감이 나죠, 미래가. 360도 공격하는 레이저 무기요? 네. 이건 스타워즈에도 거의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스타워즈도 뒤는 약하지 않나요? 스타워즈에서도 주로 앞쪽 공격하죠. 네, 도구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는데 와 예, 이거는 레이저 대공포도 예. 막 이렇게 쏘고. 외계인도 깜짝 놀랄 거예요. 360도로 쏘면 아마. 그리고 이제 스텔스 성능 향상,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게 이제 6세대 전투기인데, 전투기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건 2035년 정도로 보고요. 이때는 이제 인공지능이 조종사에게 회피 기동이나 거리, 속도, 방향을 조언을 해주는 이런, 내비게이션처럼 말로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조언을 이제 해주게 되고요. 2045년 이후에는 우리가 인간 1000명의 판단력을 동시에, 이제 생각을 동시에 할 그 두뇌 능력을 동시에 가질 정도의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무인기를 그냥 단독 조종하고 단독 판단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멀리서 조종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보여지죠. 아무리 그렇게 AI가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파일럿 분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조정이 그거 될까요? 그게 되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무인 자율주행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자율주행만큼, 그러니까 물론 뭐 빠른 속도라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땅에는 뭐가 장애가 많잖아요. 길, 그렇죠. 뭐 사람, 무슨 다른 자동차 옆에 복잡한 도로에 뭐 뭔가 좀 부딪히는 뭐 자전거 별의별 게 다 있고 그런데 네. 횡단보도도 있고요. 그렇죠. 횡단보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너무 변수가 다양하게 많아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나올 수도 있고요. 이미 미국의 이제 국방부 산하에 DARPA라고 있잖아요. DARPA, 방위 고득 연구 계획국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실험을 했는데 그 알파독 파이트라고 불리는 실험이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실제 전투기 조종사하고 AI가 모의 교전을 벌인 거예요. 근접전으로 정말 독파이트로 치러졌는데, 상대방을 기관포로 쏴서 격추하는 방식이었어요. 미사일도 아니고. 5대 0으로 AI가 이깁니다. 기관포 싸움에서도. 5대 0이요. 예, 5대 0. AI는 15발을 쏴서 인간 조종사 전투기를 5번 격추했고요. 인간 베테랑 조종사는 도망만 다녔을 뿐 제대로 공격조차 하지 못했어요. 한 15발을 쐈는데 3분의 1을 맞춘 거죠. 3발 쏴서 하나면 아니 세 발 들벽 나갈 텐데. 예, 세 발로 한 대씩 격추시킨 거니까 어마어마한 효율이죠. 그렇게 와, 따지면. 이거는 큐감폴 저렇게 한 거의 미사일 수준으로 쐈던 예. 거니까. 그런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2030년대, 40년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인간 조종사하고 팀을 짜서 임무를 맡는 단계까지는 지금 와 있다고 그러고요. 인공지능이 자율비행을 하는, 그래서 뭐 공중운전까지 수행하는, 이거는 정말 2040년대 넘어야 이제 가능할 이제 그런 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트렌드 중에 하나가 유인 전투기를 무인기로 바꾸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멈티 유무인기 복합 운영 체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호주하고 공동 개발하는 로얄 윙맨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조종하는 유인 전투기를 호위하면서 유사시에는 자기가 몸을 던져서 유인 전투기를 보호하는 이런 역할까지 맡는, 그리고 저게 방공망 같은데 이제 들어가서 먼저 이제 그걸 제압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로얄 윙맨의 역할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2월에 처음으로 이제 시험 비행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에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도 무인 전투기 개발하고 있고, 우리도 KF-22를 호위하는 가오리 X, 이 완전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 가오리 X 개발도
한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6세대 준비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6세대 전에 이제 가오리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네. 가오리 스텔스 무인기는 한때 정말 비밀 무기 중에 하나였어요.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는데 2015년에 그 축소 시험기를 만들어서 시험 비행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이거는 거의 실물의 70% 크기, 상당히 실물에 근접한 예. 크기로 만들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보면 이게 꼬리 날개가 없어요. 꼬리 날개 없는 형태로 조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얼마나 비행하기 힘들겠습니까? 짐작이 좀 오잖아요. 네. 컴퓨터를 활용해서 정말 고도의 고난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기술은 상당히 확보했고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가오리 X 실물 크기 시험기를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띄워보는 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배치하는 단계가 남았는데 지금 목표는 203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내에 이 가오리 X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끝내는 거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제 사이즈 가오리 X 그 날아다닐 때 그 UFO라고 오인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공군도 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무인 복합 운영 체계를 하겠다는 거고 우리도 당연히 이제 레이저 무기가 들어갑니다. 그 안에 여기에 이제 맞춰서 국방과학연구소가 분야별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인기 자율화 기술, 자율 비행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무인기가 이제 AI를 써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이제 비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KF-21을 업그레이드한 이제 6세대 전투기겠죠. KF-21 자체보다는 우리 국산 6세대 전투기 경우도 이제 그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레이저 무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작년 9월에 그 태안의 이제 안흥이라는 데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이 있는데 거기서 레이저 무기 시험을 했어요. 출력이 이제 20kW 수준인데 이거는 뭐 아주 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인기라든지 이런 거를 격추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아주 작은 미사일 이런 것들을 격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인데 1km 밖에 있는 철판 표적을 뚫는데 이제 성공을 했다고 그러고요. 전에는 사실 몇백 미터까지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좀 성능이 좀 향상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위력을 증대시킬 계획인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껍데기 겉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전에 청와대 상공 찍었다고 문제가 됐던 이제 소형 무인기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레이저 무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까지는 맞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뭐 순항 미사일, 나가 탄도 미사일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북한 장사정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사포탄 같은 걸 요격하려면 그것도 이제 유용한 수단이죠. 레이저는 광속으로 나가니까 또 싸니까. KF-21 지금 뭐 우리가 시제품 같은 걸 봤잖아요. 그 1호기 같은 거를.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또 뭔가 또 만들어졌겠죠.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온 겁니까? 올해 이제 3호기까지 출고가 돼서 지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2인용 복잡기 형태의 시객제기 4호기가 출고될 예정이거든요. 핵심 장비인 이제 A사 레이더 시험 계획도 발표가 됐는데 남아공에서 보잉 737 항공기를 빌려서 우리 레이더를 달고 시험 비행을 하는 겁니다. 737의 레이더를 달면은 오랜 시간 비행이 가능하거든요. 4-5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레이더가 지형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KF-21을 테스트하기 전에 국내 환경이 고려된 매개 변수를 넣어서 이렇게 장시간 시험을 날면서 하는 거고요. 내년에 국내에 갖고 들어와서 이제 남은 시험을 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원픽 그리고 유픽 전투기 스텔스 중심의 전투기로 살펴봤고요. 이제 또 픽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전투기만 갖고 우리가 또 국방을 책임질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다른 픽 뭐가 있겠습니까? 올해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두 번째로 크게 이제 좋아했던 감격했던 거죠. 아무래도 SLBM이겠죠. 북한도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건지 하여튼 뭐 그 이후로 또 뭐 계속 또 SLBM 관련한 소식들이 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지난 10월에 잠수함에서 신형 SLBM을 쐈는데 북한이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 작아서 미니 SLBM이다 이런
이 평가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미니죠. 작은 건 아니에요. 우리 SLBM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 SLBM이 션무2라는 500km짜리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북한이 KN-23 이스칸다르를 SLBM으로 개조한 게 이제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신형 SLBM인데 이번 SLBM은 의미가 있는 게 잠수함에서 발사에 성공했다. 물론 2016년 8월에도 잠수함에서 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 근데 이번에는 우리도 이제 그걸 인정했습니다. 북한이 성공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공개한 게 이제 북극성 1형이 2016년에 성공했고 그다음에 2019년에 이제 북극성 3형보다 큰 게 이제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 북극성 3형은 이제 수중 바진에서 이제 성공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SLBM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 본격적인 성공은 결국은 이제 남북한이 비슷해졌다. 이제 그런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네. 지난번 ADD 우리 김세현 박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SLBM 자체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이게 잠수함의 운영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또 항상 강조하셨었잖아요, 그때. 우리 전 MC가 말씀한 김 박사님 말씀은 거의 그냥 하나도 안 잊고 다 이 머리에 입력이 되게 있으신 것 그때 같아요. 그 우리 그 애국심만 넘친다. 뭐 진짜 막 눈물을 엄청 격려 막 댓글 났는데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진짜. 네. 예. 그 미사일 뭐 폐기됐다 이거에 막 그 욱하셨잖아요, 그때 맞아요. 김 박사님. 상당히 이게 가슴에 한이죠. 티를 못 내죠. 뿌듯하고 정말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훨씬 더 바빠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더 열심히 우리 이 안에서의 분위기는 예. 청문회 같아가지고 아마 다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좀 우린 좀 근데 이제 빨리 있어 그래. 빨리 꽂아야죠. 근데. 영상 댓글 보시고 아마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작가님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한번 섭외하세요.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보면 우리가 이제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도산 안창호 함은 함체 이게 함교 뒷부분에 한쪽에 3발씩 6발을 이제 실게 돼 있고 원래 세계적으로 이제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들은 보면 다 이제 함체에 양쪽으로 2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짝수로 그러니까 짝수로 탄도미사일들 SLBM들을 이제 장착하는 이제 그런 형태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숫자도 많고 운용성도 실용성도 있다. 북한은 반면에 심포급 고래급이라 불리는 2,000톤급 잠수함에 딱 한 발을 실어서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잠수함 크기가 크지 않고 미사일은 또 잠수함에 비해서 너무 크니까 함체에 못 싣고 이 튀어나와 있는 함교에 구멍을 하나 내서 거기서 딱 한 발 실어서 지금까지 시험을 해왔고요. 실험을 위한 실험이에요, 진짜. 저도 한때는 얘들이 이거를 딱 한 발만 실어서 소위 일격필살 전략으로 하려나? 한 발이면? 한 발이지만 여기 핵탄두를 실으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러네요. 지금 보면 그건 아니고 이 잠수함은 그야말로 테스트함, 시험함인 성격이 많을 것 같고요. 이번에 성공한 미니 SLBM도 여기 마찬가지 이제 심포급 잠수함에서 쏜 걸로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북한은 이제 이보다 약간 큰 잠수함도 일부 이제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좀 여러 발을 탑재하는 형태로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잠수함 운용 능력, SLBM 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북한보다는 몇 년이 앞섰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에 공개된 북한의 SLBM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봐야 될까요? 일단 최근 공개한 신형은 네. 기존의 이제 북극성 계열이 아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니까요. 좀 다른 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는데 KN-23보다 약간 큰 크기의 이제 라고 보고 있고 최고 고도 약 60km 그리고 비행 거리가 약 590km 정도 됐기 때문에 사거리로 보면은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사거리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이번 SLBM의 시험 발사는 최초지만은 이미 개발을 끝낸 전략화 단계인 KN-23을 개량했다는 점에서 보면 북극성 계열 SLBM보다 실전 배치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와, 근데 이 남북한 SLBM 개발 경쟁, 와, 이건 좀 엄청 치열하네요, 이미.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원래 시동을 건 거는 북한이에요. 북한이 2013, 14년부터 징후를 보여서 15년부터 시험 발사를 했죠. 그래서 2016년
8월에 이제 북극성 일형에 제대로 성공을 했던 건데, 그다음에 2019년 7월에는 그 갑자기 이제 김정은이 신형 잠수함으로 시찰한 사진을 북한이 짠하고 공개했는데 네. 기존의 로미오급을 개량을 해가지고 SLBM을 한 3발 정도 실을 수 있는 거의 3,000톤 육박하는 잠수함을 선보였어요. 그때 이제 거의 완공 단계로 보여져서 뭐 2020년 작년쯤에는 진수하지 않겠냐 예상했는데 아직까지도 진수를 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와는 별개로 이보다 큰 4,000톤급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는 걸로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죠. 우리 SLBM은 사실은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북한이 이제 2015년, 16년 막 성공하니까 우리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 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사실은 도산 안창함에다가 SLBM 탑재하기로 결정을 해서 천무투비를 개조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늦게 시작해서 사실은 실전 배치하고 이런 건 좀 더 빨리 진도를 네. 나가는 셈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남북한 SLBM을 비교해 보면 SLBM 실전 배치한 운용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앞서 있다. 다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했을 가능성이 많고 우리는 재래식 탄두기 때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능, 위력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SLBM 위력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지난 1월에 당 8차 대회 때 김정은이 여러 가지 신무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저는 그 일종의 천긴두술 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하나둘 다 그대로 실현돼 갖고 있어요. 뭐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그때 이제 핵추진 잠수함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실제로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관이 있어 쉽지 않습니다. 우선 대북 제재 때문에 그런 제약도 있고, 그래서 단실 내는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SLBM 우선 위력 강화할 필요성, 또 하나는 우리 본 게임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도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필요성이 좀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유픽은 SLBM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픽도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하다 보니까요. 네. 저는 하나씩 고르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 하는 동안 2개씩 하시고 뭐 비행기도 2개고 모두 F-15입니다. 아무래도 SLBM이겠죠.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게 그 5조 원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아무리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 네. 그럼 이 국제 간의 외교라는 것은 결국은 뒤로는 이런 것이구나. 그러게요. 바로바로 챙겨야 됩니다.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네. 저도 오해 없어지기를. 예, 중간에 이렇게 중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도 그러게 그런 의도가 전혀 한파적인 그런 모습을 보셨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네. 확실한 무기 네.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 네. 한 방으로 끝내는 한 방으로 끝내는. 절대 무기를 이제 선보이시는 절대 무기입니다. 그쪽 하면 또 그 뭐 러시아 뭐 이렇게 중국 쪽이 또 앞서 나가고 있고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은 러시아가 앞서고 있고요, 분명히. 네. 근데 사실은 중국이 그 뒤에 있는 게 맞습니다. 중국이 지난 8월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이제 성공을 했는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중국에서 발사가 돼서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돈 다음에 목표했던 속도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이 미사일이 결국은 이제 땅으로 이제 탄두가 발사가 돼서 목표물을 38km 정도 빗나가긴 했어요. 만약에 핵이었다면 큰 문제는 아니죠. 네. 24마일 빗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 기술 자체가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진전이고요. 이번 성공으로 중국이 뛰어난 그 우주 기술이 또 입증이 됐죠. 미국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제가 놀랄 정도로 놀라워하더라고요. 예, 그렇겠죠. 저는 미국이 그런 반응을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게 약간 뜻밖이고 좀 의외였어요.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아니, 했길래? 어느 정도냐면 거의 우리 소프트니크 쇼크란 말 있잖아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인공위성 경쟁을 했는데 인공위성. 네, 그렇죠. 소련이 먼저 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소프트니크를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온 나라가 속된 말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온 국력을 집중해서 이제 야 우리는 그러면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아폴로 계열. 아폴로, 예, 뭐 그렇게 했던 건데 여하간간에 뭐 거기에 가깝다는 정도 그런 얘기를 미국 사람들이 할 정도로, 그리고 미 합참의장도
상당히 충격적이다, 놀랐다 이런 표현도 미군 수뇌부들이 이제 하고 그랬는데 중국의 둥펑 17이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2019년 열병식에 나와서 이미 배치하고 있다고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시험했으면 미국이 그렇게 충격을 받을 일입니까? 이미 배치하고 있는데. 그 항공모함 잡는 거 아니에요? 항공모함 잡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왜 그렇게 그럼 미국이 야단하느냐? 네. 이번 그러니까 극초음속 무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극초음속 글라이더라고 그래서 탄도미사일처럼 한 100km 이상 올라간 다음에 이 뾰족하게 생긴 탄두를 딱 뿌리는 거죠. 네. 위에 뿌리면 이제 글라이더처럼 요리조리 이제 휘피 비행을 하면서 날아가는 초고속 날아가서 타격하는 이제 극초음속 글라이더가 있고 또 하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거는 뭐 그렇게 높이 안 올라가고 일반적인 크루즈 미사일처럼 비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스크램제트라고 특수한 엔진을 장착해서 마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그런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중국이 시험한 거는 극초음속 이제 글라이더에 가까운 건데 이게 무지하게 높이 올라가요. 우주 공간까지 올라가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돌아서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를 들어 100km든 뭐 200km든 그 정도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높지 않은 고도로 날아오니까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 같은 걸로 알 수도 있어요. 미국이 최근에 그런 것도 개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우주 공간을 돌다가 떨어지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 이제 경악을 했다.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옛날 냉전 시절에 FOBS라고 궤도폭탄이라고 그래서 구소련이 실제로 그러한 이제 핵탄두 미사일을 ICBM을 그런 식으로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런 회피 비행을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것도 폐기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극초음속 글라이더기 때문에 이제 위협이 된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난리를 이제 치는 건데 중국이 그럼 이런 신무기를 왜 미국이 알게끔 시험을 해내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의구심을 표시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중국의 이 기술이 아까 표적에서 20마일 이상 떨어져서 빗나가서 떨어졌다고 하지만 핵탄두라도 20마일 이상 떨어지면 위력은 상당히 약한 거죠. 약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아마 중국은 이제 추가 시험을 통해서 계속 정확도를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이제 할 것 같은데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이러한 그 새로운 시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고 또 그 FOBS라는 부분 궤도 폭격 체계라는 시스템을 60년대부터 개발하던 거를 이제 실용화한 건데 예. 원래 스푸트니크 시절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인공위성 돌다가 이게 거기서 핵무기를 떨어뜨리면 어떡할 거냐. 미국 의회에서 갖고 있다가 이렇게? 예, 스푸트니크가 돌 때 그때 미국 상공을 돌았거든요. 예. 그런데 저기서 핵무기를 떨어뜨리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는 문제가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현실화되는 상황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진 장점이 뭐냐면 사실상 사정거리 문제가 없죠. 한 바퀴만 돌면 돌다가 그렇죠. 쏘면 되니까요. 지구 쏠 거면 그렇겠네요. 예. 화성 쏠 거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바퀴를 돌 수 있는 거죠. 여러 번 계속 돌 수 있고요. 아니 그 미사일이 지구를 뭐 한 바퀴 반 돌면 아니 우리나라 영공도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다 일본도 항해해야 돼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지나다고 되는 겁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빠르다고? 근데 이게 우리가 영공은 예. 보통 뭐 이게 또 여러 설이 있지만 보통 100km 이상은 영공으로 치지 않아요. 근데 그래요? 이게 얘기했지만 우주 공간을 날아간 거라고 그랬잖아요. 몇백 킬로 상대 적어도. 그러니까 그 영공 침해 논란하고는 거리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9,000km, 10,000km가 뭐 12,000km가 뭐 한계였다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지고 예. 그게 없어진다는 말은 어느 쪽으로든 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ICBM으로 미국의 동부를 때린다든가 하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되잖아요.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서 때려야 되는데 글라이더 방식으로 가더라도 지금은 남극으로 쏴도 됩니다. 남쪽으로. 중국에서 남쪽으로 쏘면 이게 돌다가 미국에 거치기만 하면 되죠. 궤도가. 그러면 뭐 몇 바퀴도 돌다가 때리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기존의 미국 대륙에 대한 미사일 방어가 미국에선 태평양 서쪽하고 북쪽만 향하고 있단 말이죠. 러시아나 중국이나 공격이 서쪽이나 북쪽에서밖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남극에서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미사일이 이렇게 되면. 그렇군요. 근데 그쪽에는 대공 지금 방어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대공 미사일 기지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그재그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탄두를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사실 중국이 개발했다고 하지만은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이런 게 날아오면 막을 기술이 없습니다. 아, 예.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와 좀 차원이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럼 차원이 다른 그런 기술. 아니, 그 기술이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거죠? 중국 쪽으로? 정말 미국이 이렇게 경천동자를 막뭐 떨고 오르는 상황인데 예. 이게 이제 여기에 미국 기술이 활용이 됐다는 거예요. 아, 미국 예. 기술이 미국 예, 잠재 예, 뒷목 예, 잠재 그렇죠. 쓰였어요? 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수찬성 매냥에 있는 중국 공기동력 연구개발센터 우리가 CARGC라고 불리는데 예. 이게 이제 극초음속 무기 연구개발하는 핵심 기관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군이 운영하는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 이게 이제 엄청난 속도를 내야 되니까 시뮬레이션 할 때 흔히 얘기하면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네. 많은 이제 연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슈퍼컴퓨터가 반도체 업체의 칩이 이제 사용되는데 이 반도체 칩이 미국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칩이라는 거죠.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가 만든 건데 이게 하여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이 중국군하고 관련돼 있는 회사하고 연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국 극초음속 무기 기술에 미국 기술이 활용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참 별일이네요. 근데 거기에 또 연탄을 맞았죠.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야, 이것도 충격적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마하 3 정도였으니까 네. 뭐 극초음속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제 그거를 향해 가는 일종의 그 초기 개발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 9월 말에 이제 시험을 했었고 화성 8형이라고 하는 최대 사거리가 3,000에서 5,000km에 이를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얘기 나왔던 탄도미사일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글라이더식으로 활공해가지고 네. 이제 목표물까지 도달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경우 지금 보면은 그 중국의 등펑 17하고 외형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네. 설계 개념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네. 북한은 뭐 솔직히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면이 있잖아요. 러시아 아니면 중국 거를 네. 도용해서 가능성이 꽤나 제기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마하 3이니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지만은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로서의 효과를 갖게 되겠죠. 네. 근데 북한의 이 극초음속 미사일 미국은 또 반응이 어땠습니까? 또 깜짝 놀랐나요? 네, 쇼크? 미국 이거에 대해서는 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는데요. 실체는 좀 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상당히 이거 위협의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유엔도 충격적이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사실 뭐 극초음속 하면 처음에도 말씀하셨는데 역시 또 러시아가 짱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러시아 얘기를 먼저 하면 방금 한 얘기들이 다 시시하게 들리기 때문에 아, 예. 러시아 얘기는 마지막에 하게 되는. 예. 예. 아, 픽은 러시아 거죠 일단은. 픽하신 그럼요, 거는. 당연히 예. 그렇고요. 일단 뭐 마하 3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푸틴 대통령이 내년에 2022년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지르코니 해군에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탄도미사일은 이제 엔진으로 올라갔다 그다음부터는 다 이제 글라이더 방식으로 내려오는 거지만 중력으로 내려오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엔진을 아까 뭐 스크램제트 엔진이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사거리가 1,000km나 되는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이죠. 지르콘이 시험 발사에 이미 성공을 했었고 지난 7월에 이제 북해함대 소속의 4,500톤급 호위함인 그 고르슈코프 제독함에서 발사해서 350km 떨어진 지상 목표물 타격에 성공했었고요. 또 백해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마하 7을 시속 8,565km. 그러니까 이 순항 미사일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중력의 도움 없이 날아가는 건데 그 정도로 비행을 해서 목표물을 명중시켰으니까 굉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배치가 끝난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이미 있는데 미그 31에 장착된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이제 킨잘. 아, 킨잘. 예. 사거리 2,000km, 마하 10. 12,000km죠 시속. 시속 12,000km. 그러니까 숫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ICBM의 일종인 아방가르드라고 요거는 이제 탄도미사일인데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 아, 7에서 놀랐는데 창피합니다. 예. 아, 막 시속- 20까지 나와요 지금? 시속 24,000km. 오. 사거리는 6,000km 이상. 그러니까 좀 정말 앞서가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 러시아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게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개발자들을 둘러싸고 좀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우리 IT 쪽처럼 이제 몸값이 올라가는구나. 예, 그런 연봉을 막 지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왜또 아니 우리 분위기 좋은데 왜 그 과학자분들이 왜 그럴까요? 예. 당연히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미국이 암살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국정선 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네. 그 러시아 최고위급 과학자가 지난 8월에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범죄 혐의가 뭐냐? 무시무시한 반역죄. 예. 느낌이. 예, 그림이 다 보이시죠? 근데 예, 그 예, 미국이 예, 약간 예, 연관이 예. 돼 있는 것 같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냐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그 러시아 이제 극초음속 시스템 기술 개발 연구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러시아 극초음속 무기들을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이 소장이자 수석 설계자인 그 알렉산드르 쿠라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관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소장이요? 예. 그 러시아 극초음속 무기가 굉장히 앞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까 원쌤이 엄청 자랑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것도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구소련 때부터 이제 해왔던 건데 그때 구소련의 이제 극초음속 발사체에 아약스라고 있는데 그거를 개발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의 이제 최고 권위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외국인에게 이제 특정 연구 기밀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넘겨준 외국인은 누구겠습니까? 딱 그림이 나오죠. CIA. 그래서 이게 뭐 CIA라고 확인은 안 됐지만 미국인에게 비밀을 넘겨준 혐의를 이제 받고 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하여튼 이 사람뿐 아니고 다른 이제 극초음속 무기 연구한 과학자들 반역 혐의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보면 냉전 시절에 사실은 소련이 미국에서 뭐 각종 핵무기, 첨단 미사일 정보를 빼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거꾸로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이걸 빼내는 상황이 또 오지 않았나. 물론 일부분이지만 그런 또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쪽에서 그 앞서가는 쪽에다가 뭔가 이렇게 작전 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이 지금 천조국 미국이 이 극초음속 분야에서 얼마나 지금 그 안타까움이 있길래 러시아의 그런 기술을 씁니까 이거 뭐 스파이 느낌이 나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본격화한 게 2019년이니까 불과 2년 전 얘기고요. 그러면 그럴만하면 그래 아닌데 하여튼 그 상황이 이렇게 좀 상대적 차이가 나는 건 이해할 만도 하겠네요. 네, 러시아는 물론 중국보다도 늦은 행보였고 미국은 이제 극초음속 807 계열하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하고 이제 둘로 나눠서 원래 이제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요. 개발 중인데 역시 그 다파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주관으로 지금 육군이 한 종류, 해군이 한 종류, 공군이 4종류를 지금 나누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 번 이제 시험 발사를 시도하고 좀 성공하고 실패를 거듭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실전 배치하고는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중국의 이제 그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아까 얘기 나왔던 그런 성공을 두고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우려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불편한 상태고 CNN 보도에서도 미국이 중로 경쟁에서 좌절했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밀려 있는 상황이라 과연 언제 역전될지 혹은 역전이 될 수 있을지 러시아를 따라잡는 것은 중국은 몰라도 러시아를 따라잡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만큼의 격차가 있다. 저는 웬만하면 대결 모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이제 미국을 위한 변명을 제가 좀 하라 할게요. 그러니까 미국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전까지 그러면 전혀 안 하고 놀고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미국도 이제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었죠. 다만 러시아나 중국처럼 최우선순위를 둬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쪽에 힘을 덜 썼던 거예요. 돈도 많이 투자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소위 방심하고 있던 거죠. 방심하고 있다가 헉 했죠. 중국, 러시아가 막 치고 나오고 뭐 배치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어머 뜨거라 해서 이제 속도를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바로 뒤집기는 힘들겠지만 결국 미국이 저력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머지않는 시일 내에 또 미국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성공하고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작년 8월에
당시 정경도 국방장관이 우리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이게 처음으로 밝힌 건데 그 전부터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10년쯤 뒤 2030년대 초반쯤 이제 실전 배치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북한이 이제 뭐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 때문에 아마 우리 그 목표 시기도 좀 땡겨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SLBM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가격 책정은 이거 지금까지 그 전투기들은 다 가격이 대충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LBM은 개발하는 데 상당히 돈이 들었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액수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견적 불가. 지금. 견적이 안 나오는군요. 네.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거 뭐 저는 사는 입장에선 가가지고 좀 낮게 불러야죠. 많이 살 테니까 하나에 100원씩 해서 많이 살 테니까 그렇죠. 1조 원어치를 사겠다. 하나에 100원씩 해서 1조 현금 들고 가면 확실히 네, 가격 그렇죠. 경쟁력이 딜할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의 픽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일단은 뉴픽 뭐였죠? KF-21은 공통적이었고요. 네, SLB. 네. 그다음에 F-15EX.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주변국 스텔스기 F-231, F-3 있었고요. 네. X가 꽤 될 것 같습니다. F-15는 약간 반칙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오셔가지고 그리고 라파엘 보고 좀 뜨끔하셨어요. 라파엘 보고. 저는 이제 KF-21하고 네. 수호이 75였고 그다음에 라팔이었고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이렇게 됐었죠. 그렇군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렇게 각각 리스트를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모스트 딱 하나만, 모스트 원. 진짜 고민되는데요. 예. 저는 그래도 KF-21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이걸 똑같이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이게 보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게 제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유 기자님이 뽑았던 SLBM을 저는 픽하겠습니다. 반칙 같지만 SLBM도 같이 했던 거 아닌가요? 저는 아니었는데 사실. 먼저 치고 나가셔서. 저는 KF-21. 저도. 이건 진짜 뭔가 진짜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그런 거고 앞으로 개발이 더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또 힘을 더 모아야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KF-21 쪽으로 저는 한 표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연말 특집으로 올해를 빛낸 무기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게 뭐 저희 본 게임 2의 뭐 거의 뭐 프로그램 그 아이템 리스트이기도 한데요. 이제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각오 한 말씀 들어봐야겠네요. 네, 하여튼 올해 이제 결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올해 결산 우선 한다면 우리 국산 무기 자랑할 만한 그래서 이른바 국뽕 어떤 최고의 한 해가 됐다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감히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에 자만하면 내가 계속 발전시켜야죠. 물론이죠. 우리가 이제 북한의 뭐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이고 이 중국, 러시아 등 이 주변 강국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정말 이 독침, 한국형 독침 무기, 독침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올해와 같은 이런 한국형 이런 독침 전략 무기들을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이제 본 게임도 또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가 진짜 느낌상으로는 적어도 느낌상으로는 우리나라 무기들이 월드 클래스화되는 그렇게 맞죠. 선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강했고 물론 이제 수십 년 동안에 그게 쌓여온 거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는 이런 첨단 기술들이 적용된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힘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 국방력이라는 게 뭐 사실 펀치력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보유하고 있고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저력을 또 과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또 조금씩 그렇게 과시도 하고 또 마케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아니고 더 이상 강국이다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런 느낌들 이게 이제 더 이상 국뽕이 아닌 현실인. 네. 이런 느낌으로 아마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해 본게임2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더욱더 세고 화끈한 내용들 꽉 채워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짜 작가님. 일, 다들 고생.
벌써 1년이 다 갔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근데 보니까 진짜 놀란 게 지난 8월쯤까지인가 이 본게임 시청 이 현황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에서 여기에서 데이터가 보고가 됐더라고요. 국회도 계십니까? 국회에서